이 분들의 이야기가 비컵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세 분이 이 엔드원이라는 정말 한때를 풍미했던 회사를 만들었던 분들인데 CEO가 변하고 이사회가 변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경험했다라는 거가 왜 비콥이 나중에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같은 법제화까지를 이분들이 생각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 비콥을이라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그런 비콥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엔드원에서 구사를 했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보셨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 왜 비콥을 시작했는지 좀 물어보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엔드원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다시 회사를 시작해보자라고 세 분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분들이 우리 엔드원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있을 텐데 우리가 또 하나 좋은 기업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좋은 멋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나타내는 문법과 표준과 언어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지 않느냐 해서 원래 이분들이 재창업으로 하지 않고 이 비영리 운동을 시작하신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비콥의 유산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뭐 CEO가 바뀌고 이사회가 바뀌더라도 그 미션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도 몇 분이 좀 더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의 철학, 이런 분들의 자신들의 고민들이 투영된 이런 비콥의 특별함들을 또 어떤 곳에서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줬고요.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니까 우리 세 분이 각각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저는 현재 자본주의에서 기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자본이라는 동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자본에 대해서는 주주가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결국 이 사회적 가치를 주창하는 기업은 언젠가는 이 자본, 주주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애초에 이 자본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을 동력으로 해서 커나가는 데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서구의 사회적 경제는 이런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을 그 내부 조합원들의 출자나 이런 방식으로 쌓아 나가면서 이 자본의 힘을 컨트롤하는데요. 저는 비콥이 문제의식이 매우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자본을 이해관계자들이 컨트롤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인데요. 그런 차원은 아까 좀 전에 김정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 사람의 그 설립자에 의거한 경험에 의거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갔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기업들을 구분케 하고 연대하고 궁극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이 미션 드리프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콥이라고 하는 깃발 안에 서로 모이도록 함으로써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임팩트를 키우더라도 그 자본에 의거해서 어떤 그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내용이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지금도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두 분도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설립 과정에서 좀 비콥이 필연적으로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이나 스타트업에 더 잘 맞고 유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탄생 과정을 봐도 그렇고 초창기 비콥들도 대부분 좀 작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자체가
그 목표나 방향성에 동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 각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1등 기업이 되고 싶다라든지 매출을 이만큼 늘리고 싶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건지 그리고 그 뭐 직원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미션을 정하기에 되게 좋은 구조고 실제로 요즘에도 굳이 뭐 소셜벤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설립 때부터 사회적 가치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의 몇 퍼센트를 기부할지, 뭐 직원들이 무슨 복지를 할지, 지역이나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소수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회사를 설계하고 혹은 뭐 전환하려고 하는 작은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비랩의 역할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편집장님이 정확하게 잘 보신 것처럼 현재 그 전통적인 기업을 레거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레거시 기업이 사실 맥을 못 추고 엄청나게 많은 신생과 스타트업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비겁 운동이 굉장히 작은 기업에게 좀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세가 레거시가 아니라 이 혁신 조직들의 그 대거판이 바뀌고 있어서 비겁 운동이 사실 그런 것과 함께 결합이 되면 굉장히 그래서 빠르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 한번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콥의 특별함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이어지는 맥락이기도 한데 일단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콥 인증을 받으려면 비임팩트 어세스먼트라는 BIA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격 검정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되는데요.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200점에 80점 너무 문턱이 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 잠깐 했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는 좀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200점 만점 중에 80점 넘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5가지 또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배구조를 또 가장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라든지 또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연대가 굉장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중간중간 보다 보면은 비커뮤니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이 비콥이라든지 비랩의 그런 내용들을 베네핏 코퍼레이션 포함해서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의 연대, 특히나 이제 챔피언과 조력자, 지지자의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여기서 보였었는데요. 이 챔피언이라는 것은 책에 언급이 된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또 사용하고 자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챔피언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좀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총대를 메거나 깃발을 먼저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챔피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을 돕는 가까이서 돕는 조력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비콥 또는 베네핏 코퍼레이션이 많다 하더라도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회 또는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힘을 잃거나 빚을 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또 지지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뒷부분에 가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콥이나 이 베네핏 코퍼레이션 무조건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시지는 않고요.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한계 같은 것도 같이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즉 많은 대중들이 이런 가치를 알아야 된다. 또 이런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총대를 맨 먼저 된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할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솔선수범 이런 것들 워싱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또 이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이 누군가는 챔피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깃발을 드는 누군가는 가까이서 이들을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임직원들이 가장 가까이서 돕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가치를 시장에서 알아봐주는 소비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대부분의 많은 지금 사회적 경제 또는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인증이나 평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기업 자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수거든요. 그런데 이 비코 운동에서는 말 그대로 운동이다 보니까요. 플레이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응원하거나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함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적어놓은 것은요. 비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즉 큰 다리, 우리가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있어서 다리, 완전한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또 다른 경제 주류 세력들이 이미 많이 있는 상태에서요. 비콥이 그것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아니라 하나의 보완제로서의 징검다리 역할, 완전하진 않지만 징검다리가 중간중간 하나씩 하나씩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큰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듯이요. 비콥이 완전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리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 비코비 BI라는 그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문항들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신기한 거는 이제 글로벌 비콥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교류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공감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GRI라는 리포팅 방법론을 쓰는 곳들, 사스비라든지 뭐 이런 방법론을 쓰는 곳들이 연대감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스비를 쓴다고 해서, 당신도 사스비 쓰세요? 뭐 TCFD를 쓰세요 하면서 즐거워하고 연대하고 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 안 하는데, 신기하게 BIA라는 방법론을 쓰는 집단은 이상하게 그런 유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찰하신 내용들과 연결이 되고 바로 이런 상호 의존 선언문에서 그런 힌트가 저희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BIA가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게 되면 인증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콥은 모든 기업이 꼭 비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BIA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비콥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선언문을 선언해야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는 4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찾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가장 무서운 거가 우리 조직 내부의 오퍼레이션의 관행은 어떠한지를 먼저 성찰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저도 하나 기업의 CEO로서 밖에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저희 내부에서의 혁신적인 기업인지를 말하는 거는 항상 똑같은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선인석 위원님은 그래서 항상 변화를 도모하는 집단은 2개의 화살을 준비해야 된다고 명언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밖으로 쏘는 화살,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쏘는 화살인데 결국 비콥이 다른 곳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은 창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 선언문들이 있었고 또 결국에 이 3분의 설립자들은 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고 또 누가 들어오더라도 투자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며 또한 이렇게 선한 의지가 확산될 수 있는 연대와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 비콥 인증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비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는 비콥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제가 좋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명함에 2016년부터 비콥 로고를 찍고 다녔는데요. 전 세계 여러 가지 감사하게 출장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모르시지만 비콥 로고 하나만을 서로가 보면서 당신도 비콥이세요? 저도 비콥이에요 하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정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토대에 대해서 또 우리 3분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들이 특별하게 한국의
상황에서 중요하다든지 또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코멘트 또한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집장님, 소장님, 연구위원님 순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이제 세 가지 토대 자체가 아까도 잠깐 다른 분 말씀하셨었는데 비콥 설립자들이 기존에 함께 운영했던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통찰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가 단번에 사라지고 회사가 망하고 이런 걸 보면서 회사의 주인이 달라져도 본연의 가치라든지 신념을 지키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표준을 명확히 정해서 투자자나 소비자가 이 기업을 알아볼 수 있게 하자.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더 동료로서 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형태로 가자. 이게 세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토대 모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제가 네, 이어서 소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컵 운동의 세 가지 토대로 표준과 법적 체계 그리고 집단적 의사 표명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더 다양한 토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컵 운동이 되려면 표준도 있어야 되고 법적 체계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의사 표명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다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본 것은 이거 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이러한 사회적으로 좋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표준이 나오기 전에, 즉 스탠다드라는 것이 표준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원칙이 먼저 정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원칙 아래에, 그러니까 원칙을 바탕으로 이러한 표준들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 표준들은 또 좀 더 강론으로 가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 규칙이 또 만들어지는 기본이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간단하게 표준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이전의 원칙과 표준 이후에 어떤 세부 규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법적 체계가 어쩌면 세부 규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조직 내에서 실제 비컵 운동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이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저희도 가끔 다이어트 시작할 때 보면 남들에게 언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라 선언하면 조금 더 먹는 것, 남들이 있을 때만큼 좀 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들이 우리 비컵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의사표명하고 할 때에 굉장히 큰 약속이자 다짐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사표명만 하고 그냥 그치면 워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코비 워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이 세 분이 또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BIA 같은 것을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방침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조직 관점, 운영 관점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이 PDCA가 그래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PDCA는 플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실행을 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는 이런 네 가지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이 되어야지만 실제 어떠한 조직이 개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토대 외에도 실제로 비콥이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 표명 뒤에 실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BIA를 통해서 체크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 개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IA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PDC까지는 체크하는 기능까지는 BIA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많은 기업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뭐 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랩에 있는 많은 회원사들끼리 서로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도 비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준다면 이 세 가지 토대 위에 또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아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앞서 봤던 그 상호 의존 선언문이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원칙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원칙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되게 재미없고 뭐 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이 원칙만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사골국을 끓이듯이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감들이 원래 기업에게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표준이 되고 또 세부 규칙이 되는 거가 BIA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그 말씀처럼 비컵이 왜 만들어졌는지 또 상호 의존 선언문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세부 규칙의 비하의 문항들은 사실상 또 워싱에 되는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표준에 서려 있는 특징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현재 주류 ESG가 추구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류 ESG는 주주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반면 비콥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류 ESG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싱글 바텀 라인이죠. 그러나 비콥은 트리플 바텀 라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류 ESG는 현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콥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비용을 사회 외부화하는 것들을 내부화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표준 자체는 끊임없이 주류 흐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힘에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버팀목, 즉 우리가 얘기한다면 차가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법적 체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같이 연대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콥에서는 측정을 할 때도 오퍼레이션, 즉 기본 운영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 점수만 주고 비즈니스 임팩트 모델, 즉 사회환경 성과를 내는 데는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더 뒤로 밀리지 않고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객석에서 황성진 대표님께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위원님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기존과 달리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 들어갔다라고는 하지만 주류 ESG가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매출과 순이익에 장기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자본 재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부적으로 건강하게 자본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블 바텀 라인 또는 트리플 바텀 라인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가치 외에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류 ESG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성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로 평가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싱글 바텀 라인이자 주주 우선주의에 의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